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네이블러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렇다면 의존자,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의존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죠? 많은 경우에 이네이블러에게 익숙해진 사람, 이네이블러가 베푸는 헌신과 사랑에 너무 물들여져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네,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작 이네이블링으로 인해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제가 이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우리 가족은 굉장히 서로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안 좋아지고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어요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의존자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돌봄을 주니까 그냥 당연히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불편해해요. 근데 누군가가 내게 베푸는 온정과 헌신이 불편하지만 막상 그것에 대해서 노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걸 해보는 게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니 나를 이거 하게 그냥 실수하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실망할까 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거절을 못해서 상대방은 더 조장 행동을 더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는 그로 인해 더 의존적이게 되는. 그래서 묘하게 이네이블러가 의존자를 만들지만 의존자가 이네이블러를 더 이네이블러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의존자는 의존자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의존자 겸 조장자가 되는 거죠. 이네이블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의 고리를 끊기가 결코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가족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럼 의존자가 그렇게 이네이블링을 조장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죠?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자가 이네이블러이거든요. 그리고 저자의 이네이블링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의존자가 돼요. 근데 참 묘한 게 배우자는 만성적인 우울증이 있거든요. 이 우울증을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 저자가 오히려 조장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기분이 좀 안 좋고 하면 자신은 가정을 돌보는 모든 행위들을 안 해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네이블러인 저자에게 의존을 해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당신의 보살핌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라는 제스처를 보여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냐면 배우자의 이런 행동은 이 저자를 더 이네이블링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네이블러는 더 배우자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조장 관계를 띠게 되는 거고 결국은 배우자는 항상 침대에 누워만 지내고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너무 당연하고 그게 마치 그 사람의 권리인 것처럼 되고 저자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사람처럼 온전히 모든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그 대신 세상이 이제 정말 대단한 엄마야 라는 평가를 해주는 것으로 그 보상을 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의 삶이 망가진 거고 결과적으로는 아내 역시 아내의 삶이 망가진 거죠. 세상에 평판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네이블링을 하는 사람은 그런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태만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주로? 그 사람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우울감을 떨치고 일어나는 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요. 그 사람이 우울해도 되기에 그 사람 대신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 정도면 사실은 충분해요. 우리가 묘하게 똑같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A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 A 하세요라고 대신 결정해주면 원래 나도 A를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주변에서 코치해준 사람 때문에 A를 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결과 상황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나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주변에서 이 A를 하라고 코칭한 사람의 탓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응당 이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다음에 비슷한 실수를 안 하려고 정말 고군분투를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안 책임지는 거고 그러면 비슷한 실수를 또 반복할 거예요. 그때도 역시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요구하겠죠.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무책임해도 되게 만드는 조장자가 있는 거죠. 결국은 대신해 주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가정폭력을 좀 예를 들어보면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물림이 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거예요.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면 아내는 당연히 거기에 저항하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신이랑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확고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아내는 거의 없어요. 그 대신 뭘 선택하냐면 내 아이들은 때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단은 때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요. 비위를 맞춰서 뭐 오히려 달래고 뭐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때리는 폭력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아내는 뭔가 맞아도 될 만한 행동들을 하는 천하의 나쁜 아내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여성이 그렇게 남편에게 비위를 맞추는 게 이네이블링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대물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는 때려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내는 점점 더 남편의 비위를 맞춰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폭력이 더 강도 높게 오래 지속될 수 있게 결국은 아내가 조장한 게 돼요. 가슴 아프게도. 아내를 비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이네이블링이 이제 진행이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비위 맞추는 게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본능적으로 모든 것들을 학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대물림 받은 그런 조장 행위를 자기 배우자나 자식이 똑같이 하고 그러면 그 이후 세대도 또 그걸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게 이존자라는 게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이존자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되게 아까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장하면 상대방이 의존자가 된다라는 메커니즘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장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이 조장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많은 것들을 면죄부를 받아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더 많이 하거나 해야 될 행동들을 안 해버리는 잘못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여기는 의존자는 아닌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 여기는 의존자가 아니라 또 다른 조장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아내로 하여금 폭력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은 조장자이자 의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조장자일 때도 있고 이존자일 수도 있고 그럼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같은 대상에게 내가 이네이블러일 수도 있고 의존자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네이블러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의존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의존자일 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 주변에 일방적으로 헌신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의존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특히 가족을 예를 들면 내 가족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자신의 것들을 너무 많이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불행해 보일 정도로 본인은 못 느끼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 그게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깨기 위해서 의존자로서 어떠한 역할,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서서 해주려고 하는 경우에 됐다고 말하면 돼요. 되게 심플하네요. 심플한데 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제거해야겠죠. 됐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실망할까 봐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됐다고 하는 대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기꺼이 내가 결정한 것에 책임질 마음의 각오는 하셔야죠.
책임질 마음의 각오를 하라. 우리 그 실존주의에서 예. 선택과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하면 사람들은 선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짬짜면. 예. 짜장 짬뽕조차도 결정을 못해서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짬짜면을 출시하게 됐고, 짬짜면은 성공한 메뉴일까요? 성공한 메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의외로 아니에요. 많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짬짜면을 먹어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선택함으로써 벌어질 것에 대한 걱정,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책임질 각오만 하면 우리에겐 너무너무 많은 자유를 누릴 순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내가 의사결정하고 하면 점점 자유가 늘어날 것이고 내 삶이 훨씬 풍족해질 건 거죠. 근데 우리가 당장 뭔가 결정하고 하면 책임져야 될 나쁜 일이 엄청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데 의존자들이 되게 그래요. 뭔가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것조차도 허락받지 못했다는 거고 예.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큰일이 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먼저 넘어서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되게 클 때 어떻게 좀 그런 걸 없앨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책임지는 거? 작은 것부터. 네네. 예를 들면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제가 얼마 전에 상추를 심었어요. 예. 요만한 화분에 네. 물을 매일매일 주는 건 너무 자신 없었기 때문에 필터를 밑에 뭐 깔아서 물을 듬뿍 넣어두면 이 흙이 알아서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를 심었는데 지금 한 2뿌리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든 탄생시킨 생명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자꾸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기고 네. 그래서 한 번 바라볼 걸 2번 바라보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경험이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예. 책임지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라는 감각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캣닙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게 막 점점 자랐는데 그냥 식물을 보는 느낌이랑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집사이시군요. 예, 집사. 그렇다면 내 주변에 의존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의존자나 이네이블러에게 내가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해서 코칭을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다만 그들을 바라보는 내가 어느 순간 이미 이네이블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내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서 그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네이블링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잖아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은 이미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럼 내가 해주는 선한 의도에서 했던 많은 말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그들이 변화를 위해서 뭔가 시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예. 그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 그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미묘하게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데 기여했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만두는 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의존자들한테 내가 너무 잘해주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갑자기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분명하게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밝히고 이제 그걸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라고 통보하는 것, 그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흔들리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용기도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진 나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견뎌내는 게 어려워서 원위치가 되기도 해요. 뭐 고백하면 저도 여전히 이네이블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아, 이건 내가 스스로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가는 말하지 말아야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다만 이거는 내가 이 이네이블링을 해서 상대에게 어떤 것을 즐기거나 깨달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안 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럴 때는 노라고 말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럴 때는 상대방도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그걸 원할 거라고 혼자 착각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크게 불만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럼 상대방에게 이거 진짜 원해라고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너에게 이걸 해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이게 맞아요? 라고. 그러면 no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쌓이면 훨씬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의사표시할 용기가 훨씬 잘 생겨요. 네, 오늘은 이네이블링 그리고 또 이존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